인생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살이 된 강인경이라고 합니다. 친정엄마가 시장 한 모퉁이에서 평생 일구신 옷가게를 법인으로 키워 지금은 그 대표 자리에 앉아 있고 10년을 함께 산 남편과는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한때는 시집 식구들의 무리한 요구도 가족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다 받아내던 그런 며느리였거든요. 그러다 친정엄마 발인 다음 날 아침 엄마 집 마당에서 트럭에 짐이 실리던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오늘 하루 큰 행운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빈소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는 작년 봄 새 옷가게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사진을 찍던 게 며칠 전 같은데 발인 전날 빈소 한가운데에 영정으로 걸려 있는 걸 보고 있자니 자꾸만 손이 가더라고요. 액자 유리에 손가락을 대고 엄마 엄마 그렇게 작게 부르며 한참을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이미 퉁퉁 부어서 잘 떠지지도 않았어요. 조문객이 한 차례 빠져나간 새벽 1시쯤이었습니다. 빈소 옆 휴게실 쪽에서 까르륵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옆 호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 동네 시세 좀 봐. 12억 8천이래. 1년 만에 1억이나 뛰었어. 올케 엄마 집 생각보다 훨씬 알짜야. 그래. 사돈 양반이 작년에 새로 이사했다더니 아주 좋은 데 깔고 앉아 있었네. 그럼 그 집 결국 내 오빠한테 오는 거 아니니? 딸 하나뿐인데 어디로 가겠어. 엄마 목소리 좀 낮춰. 옳게 듣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들으라 그래. 틀린 말 했니? 결혼했으면 그 집 재산도 우리 집하고 엮이는 거지. 자기만 움켜쥐고 살 수는 없는 거야. 저는 휴게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친정엄마 시신이 안치실에 누워 계신 그 시간에 사돈집 시세를 검색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시더라고요. 곡소리는 단 한 번도, 정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한복 옷고름을 매만지며 어디 보자 대지가 몇 평이더라 그 말씀만 하고 계셨어요. 남편 이기석은 또 다른 쪽에서 명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저희 새 매장 다음 달에 엽니다.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아, 이번에 장모님 일로 정신은 없는데 산 사람 일은 또 해야지요. 남편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줄지어 빈소를 드나드는데 그 사람은 슬픈 기색 한 점 없이 명함을 주고받고 봉투를 받아 안주머니에 넣고 또 다른 손님을 맞이하더라고요. 봉투가 어찌나 많이 들어왔는지 양복 안쪽 주머니가 불룩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장모상에 그 사람이 정성껏 챙긴 건 향도, 국화도, 술잔도 아니고 그 봉투들 뿐이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며칠 전 새벽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위독하시다는 병원 연락을 받은 건 새벽 4시였습니다. 하필 그날 그 사람은 새 매장 오픈 준비로 지방 출장을 가서 집에 없었어요. 옷을 챙겨 입고 차 키를 들고 막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그 전날 저녁부터 우리 집에 와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거든요. 아이고 가슴이야. 아가 나 죽겠다. 나 좀 봐라. 나 응급실 좀 데려가라. 저는 한순간 멈춰섰습니다. 친정엄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우리 집 거실 바닥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계셨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집의 어른이라고는 시어머니와 저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그 바닥에 두고 친정으로 갈 수는 없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응급실로 모셨습니다. 접수하고 검사 동의서 쓰고 결과 기다리고 그러는 사이에 친정 쪽 전화가 왔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도 받지 못했어요. 세 번째 전화를 겨우 받았을 때 엄마는 이미 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시어머니는 거짓말처럼 멀쩡한 얼굴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이상 없으니 댁에 가셔서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 쉬시면 된다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그 일을 두고 한 말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자판기에서 율무차를 뽑아 들고는 하품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래도 검사 한번 싹 받아봤으니 됐다.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나도 몸 챙겨야지. 너도 알잖니? 나 작년부터 가슴이 좀 그랬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영정사진이 되어 빈소에 걸려 있는데 이 어른은 자판기 앞에서 율무차를 마시며 하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제야 알았어요. 새벽에 그 발작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며느리를 곁에 묶어두려고 사돈 임종 자리에 못 가게 하려고 만들어낸 쇼였구나. 왜 하필 그 새벽이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발인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장장 앞 대기실에서 엄마의 관이 들어가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누가 뒤에서 어깨를 부축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어깨에 손을 얹지도 않고 팔짱을 끼고 그러시더라고요. 인경아, 죽은 사람 붙잡고 있어봐야 달라질 거 없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도 정신 차리고 내 말 좀 들어. 어머님, 지금은 엄마 마지막 길이에요. 지혜 결혼식 다음 주잖니. 예단비 그쪽에서 계속 말 나온다. 너 친정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시간 없어. 네가 먼저 입금해. 빨리. 어머님, 지금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해야지. 그럼 언제 하니? 어차피 너희 친정 정리되면 그 돈으로 다 메울 거잖아. 친정 돈이라고 그렇게 선 긋지 마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관이 화구로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시누이 예단비 이야기를 꺼내고 계셨어요. 마치 마트에서 우유 한 통 사오라는 듯 너무도 당연하게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때까지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일단 넘기자. 다투면 나만 손해다. 그렇게 10년을 살아왔습니다. 엄마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차에 올라타려는데 그 사람이 차 트렁크 옆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가맹점주랑 통화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서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인경이는 내가 달래면 넘어와. 위임장이랑 서류만 받아내면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명의든 잔금이든 문제없어. 며칠만 참아. 지금 거의 다 왔어. 저는 멈춰섰습니다. 유골함을 아는 채로요. 손끝이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그 사람은 제가 가까이 온 걸 보고 황급히 전화를 끊더니 평소처럼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더라고요. 왔어? 차 키 줘. 내가 운전할게. 당신 오늘 정신없잖아. 이런 건 내가 챙겨야지. 저는 차 키를 그 사람에게 건네면서 처음으로 의심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통화에 묻어있던 그 말투, 위임장이라는 단어, 며칠만 더 기다리라는 그 목소리가 자꾸만 가슴 한쪽에 박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엄마의 유골함을 거실 작은 탁자에 모셔두고
친정집 서류를 정리하려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상속 절차며 등기 이전이며 알아봐야 할 것들이 산더미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할게.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잖아. 재산세고 공과금이고 상속 서류고 내가 하루면 정리해. 당신은 그냥 누워 있어. 괜히 건드렸다가 일 더 키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일이야. 또 고집부리네. 부부 사이에 내일이 어디 있어. 처가 일은 사위가 나서는 게 더 깔끔해. 당신은 감정 앞세우지 말고 내 말 들어. 그 사람은 안방 화장대 위에 놓아둔 친정엄마 인감 케이스를 슬그머니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등본, 상속 관련 서류 봉투도 같이요. 저는 그 모습을 거실 소파 모서리에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래, 알아서 해 하고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화장장 트렁크 옆에서 들었던 그 통화한 토막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울렸거든요. 위임장, 명의, 잔금, 며칠만 더. 저는 그 사람이 가방 지퍼를 닫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입가에 옅은 미소까지 지어 보였습니다. 응, 그래. 당신이 해줘.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보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10년 함께 산 남편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언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그제야 정말로 느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손끝이 차가웠어요. 그래도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빈집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거든요. 유품도 정리해야 하고 옷가게 직원들한테도 연락해야 했어요. 거실로 나와 보니 그 사람이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일어났어? 더 누워있지. 얼굴이 완전히 반쪽이야. 엄마 집에 가봐야겠어. 옷까지도 정리해야 하고. 오늘? 꼭 오늘 가야 해? 응, 오늘 가야 해. 그 사람이 노트북을 탁 닫고는 일어서더라고요. 안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외투를 챙겨드는데 그 사이에 현관 도어록이 띠리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경아, 어머니 오셨어. 당신 먹으라고 죽까지 사오셨대. 일단 나와봐.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건 1년에 두세 번이 고작이었어요. 그것도 명절이나 시아버님 제사 때나요. 평소에 며느리 살림에 손가락 하나 안 대시던 분이 새벽같이 본죽을 사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얼굴이 이게 뭐니? 사람 꼴이 말이 아니네. 시어머니가 신발을 벗으며 들어오시더니 본죽 봉투를 들어 보이셨어요. 비닐봉지를 흔드는 손에 어딘지 어색한 활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전복죽이야. 따끈할 때 얼른 먹어. 어제 화장장에서도 휘청거리더니 이러다 너까지 쓰러지겠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엄마 집에 좀 다녀오려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친정은 무슨 친정이니? 산 사람도 죽을 판인데 거길 왜 또 가? 시어머니는 본죽을 식탁에 펼치시면서 그 사이에도 자꾸만 거실 시계를 흘끔흘끔 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한 번 자리 잡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며느리 흠을 잡으시던 분이 그날따라 시간을 신경 쓰셨거든요. 인경아, 일단 누워. 죽은 내가 떠다 줄 테니까. 어머님, 진짜 괜찮아요. 제가 가야 해요. 잔말 말고 누우라니까. 너 쓰러지면 우리 기석이는 어쩌니? 남편 앞길 막을 일 있어?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시더니 거의 떠밀듯이 침대에 눕히셨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으셨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기서가, 인경이 잘 봐라. 오늘은 절대 밖에 못 나가게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천장을 보고 누워 있다가 머리맡 협탁 위에 두었던 휴대폰을 찾으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잠들기 전에 그 자리에 놓아두었거든요. 거실에서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자? 인경아, 잠들었어?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에 자는 척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살그머니 방으로 들어오는 기척이 났고 협탁 위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측면 버튼을 누르는 그 짧은 클릭음이 났어요. 무음 모드로 돌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더니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기며 그러더라고요. 인경아, 내가 오늘 사람들 데리고 가서 장모님 짐 깔끔하게 치워둘게. 옷가지도 정리하고 안 쓰는 가전이랑 가구도 다 빼놓을 거야. 당신은 아무 생각 말고 자. 괜히 가서 쓰러지면 일만 더 커져. 저는 자는 척을 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골랐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10년을 살면서 그 사람이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했던 순간을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그 말 뒤에는 항상 청구서가 따라왔거든요. 신용카드 한도 초과, 가맹점주 환불 분쟁, 신우이차 할부, 시아버님 제사상 비용 다 그 사람이 알아서 한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날도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것도 친정엄마 짐을요. 방문이 다시 살그머니 닫히고 잠시 뒤 현관 도어록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 발걸음, 그 사람 발걸음, 두 사람이 동시에 나가는 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의 등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협탁 서랍을 열어봤어요. 휴대폰이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안 보이는 대로 치워둔 거였어요. 화면을 켜보니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무음으로 돌려놓은 상태였고요.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 머리맡에서 업무용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친정엄마와 제가 공동으로 쓰던 옷가게 매출 정산이며 거래처 발주며 다 들어있는 그 태블릿이었어요. 엄마 이메일도 거기 같이 묶여 있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받은 편지함을 열었더니 그날 아침에 들어온 알림이 2통 있더라고요. 대형 폐기물 수거 신청 접수 완료. 이삿짐 센터 견적서 발송 안내. 발신 시간은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알림을 차례로 눌러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폐기물 신청 품목에는 침대, 장롱, 식탁이 적혀 있었어요. 엄마가 작년 가을에 큰맘 먹고 들이신 옥돌 침대요. 이삿짐 견적서에는 5톤 트럭 한 대, 작업시간 오전 9시부터로 적혀 있었습니다. 견적 신청자 이름은 그 사람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거든요. 새벽에 응급실 쇼, 빈소에서의 시세 검색, 화장장 트렁크 옆 통화, 친정엄마 인감을 챙겨가던 그 사람의 존, 새벽같이 본죽을 들고 와서 시계를 흘끔거리던 시어머니,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고 다정하게 쓸어 넘기던 손길까지요. 저를 침대에 묶어두고 그 사이에 엄마 집 살림을 통째로 드러내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옷장으로 가서 외투를 꺼냈습니다. 검은 상복을 그대로 입은 채로 외투만 걸쳤어요. 거울을 한번 봤는데 거기 비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10년 동안 화내본 적이 없는 사람의 얼굴인데 그날은 표정 자체가 달랐어요. 눈빛이 단단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저는 택시 호출 앱을 켰습니다.
5분 뒤 도착하는 택시를 잡았어요. 차에 올라타면서 기사님께 친정엄마 주소를 부르고 빨리 좀 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신데요. 아닙니다. 빨리만 가주세요. 정말 급합니다. 택시가 도로를 달리는 동안 저는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보안업체 앱을 켰습니다. 작년에 엄마가 신축주택에 입주하시면서 제가 직접 골라 설치해드린 보안 카메라였어요. 마당, 거실, 현관 3군데였습니다. 엄마 혼자 사시니까 걱정돼서요. 마당 카메라를 먼저 띄웠어요. 화면이 켜지자마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5톤짜리 이삿짐 트럭이 마당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어요. 짐칸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요. 트럭 옆에는 인부 2명이 박스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서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서 무어라 지시하고 계셨어요. 저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옆으로 밀어 현관 카메라로 넘겼습니다. 그 순간 시누이가 도어록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미끄러지지도 않고 망설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요. 205. 엄마 생신 날짜였습니다. 그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 엄마, 그리고 그 사람, 딱 셋이었어요. 시어머니께도 시누이께도 알려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체면을 세워주려고 처가 일은 사위가 챙겨야 한다는 그 사람 말에 그래, 당신도 알고 있어야지 하고 알려준 그 번호였어요. 그 번호가 시누이 손가락 끝에 그대로 옮겨가 있더라고요. 도어록이 띠리릭 하고 열리면서 시누이가 자기 집에 들어가듯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거실 안쪽으로 들어간 시누이는 휴대폰으로 옥돌 침대를 찍더니 누군가에게 사진을 전송하더라고요. 저는 택시 기사님께 다시 부탁드렸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네, 손님.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택시가 신호를 2번 더 지나가고 친정엄마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내렸어요. 트럭이 마당에 서 있으니 골목 안까지 차가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저는 운동화 끈을 한 번 더 당겨 매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엄마의 신축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 안쪽으로 5톤 트럭이 그대로 서 있었고 짐칸은 이미 절반쯤 채워져 있었어요. 거실 통창 너머로 인부들이 옥돌 침대 매트리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실 안쪽에는 그 사람이 시어머니와 함께 서서 무어라 손짓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대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식은 채로 한 호흡을 길게 내쉬었어요. 그리고 마당 안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마당 안에 발을 들이는 순간 엄마가 큰맘 먹고 장만하셨던 수입 냉장고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양문형의 키가 저보다 큰 그 냉장고요. 인부 2명이 그걸 들것에 실어서 막 트럭 쪽으로 옮기던 참이었어요. 그 옆으로는 엄마가 작년 가을에 들이신 옥돌 침대가 분해되어 매트리스, 프레임, 돌판이 따로따로 트럭 짐칸에 차곡차곡 실리고 있었습니다. 500만 원짜리였어요. 엄마가 평생 시장 옷가게에서 모으신 돈으로 무릎이 아프시다며 큰 마음 먹고 들이신 침대였습니다. 들이시던 날 저한테 전화하셔서 인경아 엄마 이제 진짜 호강한다 그러셨거든요. 그 침대의 돌판이 인부들 손에 들려 트럭 짐칸으로 사라지는 걸 저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보고 있었어요. 거실 통창 너머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거기 그 냉장고 조심해요. 흠집 하나라도 나면 안 돼. 이거 우리 지혜의사 집안 혼수로 들어갈 거야.
괜히 흠잡히면 그쪽에서 뭐라 한다고. 2번씩 감쌀까요? 2번? 아니, 3번 감싸요. 모서리도 다 맞고. 우리 사돈댁이 강남 의사 집안이야. 보는 눈이 얼마나 까다로운데. 저는 마당을 가로질러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계셨어요. 그 옆 안마의자에는 시누이가 다리를 꼬고 앉아 종이컵에 든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고요. 작년 어버이날에 제가 사드린 안마의자였습니다. 시어머니께도 똑같은 걸 한 대 사드렸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 안마의자가 친정엄마 집 거실 한복판에 와 있더라고요. 시누이가 저를 보더니 놀란 기색도 없이 그러더라고요. 옳게 왔네. 잘하더니 벌써 깼어?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긴. 짐 정리하지. 오빠가 치우라며. 옳게는 쉬라던데 왜 굳이 왔어? 시어머니가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검은 상복 위에 외투를 걸친 며느리를 보시고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으시더라고요. 왔냐? 누워있으랬더니 왜 기어 나왔어? 어머님, 이거 다 뭐예요? 지금 당장 내려놓으세요. 내가 넣으라 했니? 왜 와서 일을 키워? 여기 제 친정집이에요, 어머님. 저는 거실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들어섰습니다. 인부들이 잠시 손을 멈추고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인부들에게 손짓을 하셨어요. 하던 거 계속해요. 며느리한테는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어머님, 제 목소리가 거실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에 놀랐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인부들을 향해 잠깐만 하시고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손바닥을 마주 비비시면서 마치 시장 흥정하듯 그러시더라고요. 인경아, 너 지금 뭘 그렇게 독한 얼굴로 보니? 죽은 사람이 이고 갈 것도 아니잖아. 빈집에 썩힐 물건, 지의 혼수로 쓰면 돈도 굳고 얼마나 좋아. 쓰던 거 티 안 나게 닦아가면 돼. 너는 그냥 못 본 척만 해.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내 친정은 딸 하나뿐이잖아. 어차피 이 살림 다 너한테 올 거고, 너는 우리 기석이랑 부부고, 그럼 결국 우리 집안 물건이나 마찬가지지. 내가 남의 걸 가져가니? 엄마의 향내가 채 가시지도 않은 빈집 거실에서 시어머니는 망자의 물건을 시집가는 딸 혼수로 돌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절약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계셨어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가구로서요. 친정엄마도 저도요. 안마의자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종이컵을 흔들면서 끼어들었어요. 옳게, 왜 그렇게 예민해? 나 결혼하잖아. 어차피 오빠 덕에 편하게 살았으면 이런 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솔직히 말해서 옳게 친정에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오빠가 다 떠안고 살았잖아. 이제 와서 엄마 물건 하나 못 준다는 건 너무 치사하지. 저는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몇 초 동안 이해를 못했어요. 결혼할 때 신혼집 전세금 절반을 친정엄마가 보태주신 걸 시누이도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친정엄마 거실 한가운데에서 그 모든 게 다 그 사람이 해준 걸로 둔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해 똑바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기석 씨가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요. 이 집 물건은 제 허락 없이는 한 점도 못 가져가세요. 그건 절도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그제야 굳어졌어요. 콧방귀를 한번 뀌시더라고요. 절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절도? 네가 지금 누구 앞에서 법을 들먹여. 법이죠, 어머님. 이건 집안일로 덮을 일이 아니에요.
엄마가 딸 시집살이 편하라고 보태주는 거라 생각해. 그게 며느리 도리야. 너는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0년이 됐는데도 아직 도리 하나를 모르니. 시어머니가 한 걸음 다가오시더니 손바닥으로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셨어요. 평소 키도 작으신 분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제가 비틀거리며 뒤로 한 걸음 물러설 정도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 팔꿈치가 옆에 서 있던 인부의 팔을 툭 쳤어요. 그 인부는 마침 거실장 위에 놓여 있던 도자기 스탠드를 옮기던 참이었습니다. 엄마가 결혼하실 때 외할머니께 받으셨다는 백자 받침에 한지를 씌운 그 스탠드요. 옷가게가 어렵던 시절에도 절대 팔지 않고 거실에 두셨던 거였습니다. 엄마는 그 스탠드 불을 켜놓고 시장에서 가져온 옷들을 다림질하시곤 했어요. 인부 손에서 그 스탠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거실에 한참 울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굳어섰습니다. 깨진 도자기 조각이 거실 마룻바닥 위에 흩어졌어요. 받침이 세 조각으로 갈라져 있었고 한지 갓은 찌그러져 굴러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깨진 조각을 흘끗 내려다보시더니 혀를 끌끌 차셨어요. 아유, 됐다. 어차피 가져갈 물건도 아니었어. 낡아 빠진 거 깨진 김에 치워버려. 저는 깨진 도자기 앞에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10년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참아왔던 그 10년이 그 도자기 조각하고 같이 거실 바닥에 갈라져 있더라고요. 다시 붙일 수 없게요. 풀로도 본드로도 어떤 걸로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부분들 잠깐만요. 지금 손 떼고 멈춰주세요. 제가 거실 인부들에게 그렇게 말하자 그분들이 짐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저는 시어머니께도 시누이께도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마당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마당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활짝 열려있던 철제 대문 앞으로요. 대문은 묵직했습니다. 양쪽 빗장을 동시에 잡고 안쪽으로 끌어당겨 닫았어요. 안쪽 잠금 레버를 돌리고 그 위에 달려있던 보조 자물쇠까지 채웠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실 통창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무어라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대문을 잠그고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트럭 짐칸을 한번 올려다보고 거실 안쪽도 한번 쳐다보고요. 그러고는 외투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ATM 비밀번호 누르는 손도 떨던 사람인데 그 순간만큼은 거짓말처럼 차분해졌습니다. 세 자리만 누르면 됐어요. 112. 네, 112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여기 단독주택인데 외부인 3명이 허락 없이 들어와서 가전제품을 트럭에 싣고 있습니다. 5톤 트럭 한 대 와 있고 인부 2명도 같이 있습니다. 명백한 특수절도라 신고합니다.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거실 통창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그제야 저를 발견하셨어요. 휴대폰을 귀에 댄 며느리를 보시는 그 표정이 처음으로 살짝 흔들리시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마주보며 신고자 이름을 또박또박 불렀습니다. 휴대폰을 귀에서 떼는 순간 시어머니가 거실 통창을 통해 마당으로 뛰쳐나오셨어요. 슬리퍼 한 짝이 거실 매트에 끌려 벗겨졌는데도 그건 신경도 안 쓰시더라고요. 너 지금 이 집안 망신을 이렇게 시키는 거야? 시어머니를 도둑으로 몰아? 며느리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시어머니 목소리가 골목 끝까지 울렸을 거예요. 옆집 2층 창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거든요. 시어머니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가슴을 두들기시며 외치셨어요.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신고했어요.
제가 뭘 훔쳤다고 저를 도둑년으로 몰아요. 저는 대문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만 손에 꽉 쥐고요. 시어머니가 동네에 떠들든 욕을 하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거실 안에서 시누이가 종이컵을 내려놓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통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인부 2명은 마당 구석에 서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얼굴로 트럭과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요. 5분쯤 지났을까요?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라 2대였어요. 순찰차 2대가 골목 안쪽까지 들어오는 동안 저는 대문 잠금 장치를 풀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4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니 마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중 한 분은 가장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경위 정도 되시는 분이었고 다른 분들은 좀 더 젊으셨습니다. 경위분이 저를 보시고 물으셨어요.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습니다. 강인경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이에 표정을 싹 바꾸셨어요. 조금 전까지 동리가 떠나가라 소리치시던 분이 경찰관 앞에서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가슴을 두들기시던 손을 천천히 내리시고는 2 손을 앞으로 모으셨습니다. 아유, 경찰 선생님들. 이거 다 오해예요. 가족끼리 짐 좀 옮기던 건데 우리 며느리가 어머니 돌아가신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라서요. 괜히 헛걸음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경위분이 시어머니를 한번 보시고 다시 저를 보셨어요. 이분이 신고자분 가족이십니까? 제 시어머니예요. 하지만 이 집 가족은 아닙니다. 저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꺼내둔 서류 봉투를 그분께 건넸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등기부 등본, 친정엄마 사망진단서, 그리고 단독 상속인임을 확인해주는 서류였어요. 발인 다음 날 들고 나올 줄은 몰랐지만 그 사람이 안방 화장대에서 인감을 빼돌리는 걸 본 순간부터 가방에 따로 챙겨두었던 것들이었습니다. 경위분이 서류를 천천히 넘겨보시더라고요. 이 집 명의자는 돌아가신 어머님이고 현재 단독 상속인은 신고자분으로 확인됩니다. 네. 저 말고 이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가져갈 권한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제 남편도요. 시어머니가 그 말에 다시 발끈하셨어요. 아니, 사위한테 왜 권한이 없어? 우리 기석이가 처가 일 다 봐주는 사람인데 사위가 남이에요? 남입니다, 어머님. 제 엄마 재산 앞에서는요. 저는 그러면서 휴대폰을 꺼내 보안업체 앱을 열었습니다. 그날 오전 시간대 녹화 영상을 경위분께 보여드렸어요. 현관 카메라에 잡힌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시누이가 먼저 도어록 앞에 서 계셨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따라 들어왔고요. 그 사람 모습은 그 영상 안에 없었습니다. 도어록 번호를 누른 사람은 시누이였고 뒤따라 들어온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서면서 안마의자에 자기 외투를 떡하니 걸쳐두시는 장면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어요. 거실 카메라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옥돌 침대에 손을 얹고 인부에게 무어라 지시하시는 모습, 그리고 옷장 손잡이마다 시누이가 노란 포스트잇으로 딱지를 붙이는 모습이요. 경위분이 영상을 다 보시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어요. 어머님, 사위분이 허락했다고 해도 단독 상속인 동의 없이 물건을 반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도 직접 권한받아 아신 게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건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따져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말을 더듬으셨어요. 그 사이에 거실 안쪽에서 시누이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거는 건지는 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10분쯤 지났을 때 골목 어귀로 택시 한 대가 급정거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사색이 된 그 사람이 택시에서 뛰어내려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경찰관들이 마당 안쪽에서 시어머니께 진술을 받고 계신 사이 그 사람은 저를 발견하더니 곧장 대문 옆 사각지대로 끌고 갔어요. 제 손목을 꽉 틀어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살에 파고들 정도로요. 인경아, 너 진짜 정신 나갔어? 의사 집안에 시집가는 내 동생 앞길을 이렇게 망쳐? 지금 네가 무슨 짓 한 줄 알아? 나 신고 취소해. 지금 당장. 내가 경찰들한테 말할 테니까 넌 입 다물고 있어. 부부 사이 일 크게 만들지 마. 아직 돌이킬 수 있어. 나 이 손. 한 번만 더 잡으면 그것도 신고할 거야. 저는 그 사람 손을 쳐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이 그제야 일그러졌어요. 평소에 다정하게 웃던 그 입꼬리가 비뚤어지고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결혼하고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인연이 진짜 어디까지 가려고. 그 사람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손은 제 뺨에서 한 뼘 거리에 멈춰 있었고 그 사이로 그 사람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그때 마당 안쪽에서 경이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제야 고개를 돌렸어요. 경이분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향해 또박또박 말씀드렸어요. 경관님, 제 남편입니다. 신고 취소하라고 협박했고 제 손목을 잡고 이쪽으로 끌고 왔습니다. 방금 저를 때리려고 손까지 들었습니다. 증거인멸 요구와 폭행 시도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경위분이 그 사람을 한번 훑어보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치켜들었던 손을 천천히 내리며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닫고 무언가 변명을 하려다가 다시 입을 닫더라고요. 평소에 그 입에서 그렇게 매끄럽게 나오던 변명 한 줄이 그 순간에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위분이 신호를 보내자 다른 경찰관 두 분이 거실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양팔을 한 분씩에게 잡혀 마당으로 나오시는 게 보였어요. 특수절도 혐의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두 분 모두 순찰차에 타시죠. 시어머니가 그제야 정신이 드신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을 보시면서 외치셨습니다. 기서가, 너 뭐하고 서 있어? 엄마 끌려가게 둘 거야? 내 마누라 좀 어떻게 해봐. 오빠, 나 다음 주 결혼이야. 나 경찰서 가면 그 집에서 알 거 아니야. 오빠, 빨리 말려. 시누이는 안마의자 옆에서 들고 나온 종이컵을 그대로 손에 든 채로 끌려 나왔어요. 커피가 슬리퍼에 한 방울씩 떨어지더라고요. 두 분 다 순찰차 뒷좌석에 구겨 타시면서 차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을 향해 살려달라고 울부짖으셨어요. 그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에 멍하니 선 채로 자기 어머니가 순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인부 두 분은 그 와중에 짐칸에 실어놓은 가구를 다시 마당에 내려놓기 시작하셨어요. 옥돌 침대 돌판, 냉장고, 식탁, 의자, 옷장 문짝까지요. 작업비는 안 받겠다고, 죄송하다고, 모르고 왔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시면서요. 순찰차 두 대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나서 마당에는 저와 그 사람, 그리고 어지럽게 흩어진 짐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한참 뒤에 입을 떼더라고요. 인경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이건 진짜 당신이 오해한 거야. 저는 그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등을 돌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신발을 벗고 곧장 현관도어로 앞으로 갔어요. 관리자 모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등록된 모든 사용자 비밀번호를 삭제했습니다. 그러고는 새로운 번호를 등록했어요. 엄마 생신도 아니고 결혼기념일도 아니고
그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숫자로요. 설정 완료라는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도어록 화면이 다시 꺼지는 걸 잠시 바라봤어요. 거실 마룻바닥에는 깨진 도자기 스탠드 조각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조각을 하나씩 손바닥에 모았어요. 그 어떤 본드로도 다시 붙일 수 없을 만큼 잘게 갈라져 있었는데도 그날만큼은 한 조각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긴 세월이 그 깨진 도자기처럼 다시는 붙지 않을 거였거든요. 저는 두 손에 도자기 조각을 모은 채로 거실 한가운데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마룻바닥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저는 도자기 조각을 거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모아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새벽같이 짐을 치우려고 했는지, 왜 처가 서류를 그렇게 서둘러 가방에 챙겼는지 그 이유를 알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의 안방 서재로 갔어요. 그 사람이 처가 세금 관리한다는 핑계로 노트북을 두고 다니던 곳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친정엄마 옷가게 거래처 명함첩이 그대로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소형 금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엄마가 평소 저한테 알려주신 거였어요. 엄마 출생연도 끝 두 자리와 제 출생연도 끝 두 자리를 나란히 붙인 네 자리 숫자였습니다. 금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 있던 서류 봉투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옷가게 사업자 등록증, 매입세금 계산서, 엄마 보험증권, 정기예금 통장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 칸 서랍 밑바닥에 손이 닿는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게 만져졌어요.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손톱으로 모서리를 살짝 들어 올리니 얇은 판이 통째로 빠지더라고요. 그 아래 공간에 검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과 USB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표지에는 그 사람 프랜차이즈 본사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저는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손글씨로 정리된 회계 장부였어요. 날짜별로 매출이 적혀 있는데 한쪽 페이지에는 친정엄마 옷가게 상호가 적혀 있고 그 아래에 한 달 매출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는 같은 날짜에 다른 법인 이름이 적혀 있고 매월 2천만 원씩 돈이 흘러들어간 내역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법인 이름은 처음 보는 거였습니다. 검색해보니 그 사람이 작년에 본인 단독 명의로 차린 유령법인이더라고요. 사무실 주소는 강남구 어느 오피스텔이었고 등록된 직원은 0명이었어요. 저는 가게 매출 정산표를 태블릿으로 띄워 다이어리와 한 줄씩 맞춰봤습니다. 5년치 데이터였어요. 매달 친정엄마 옷가게에서 실제로 들어온 매출 중 2천만 원 정도가 빠져나가 그 유령법인 계좌로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이면 12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엄마가 시장에서 그 추운 새벽마다 가게 셔터를 올리시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손이 떨리지는 않았는데 명치 한가운데가 차가워지더라고요. 다음은 USB 두 개였습니다. 노트북에 꽂아보니 첫 번째 USB에는 사진과 영상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가 그 사람과 같이 호텔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는 사진, 강원도 풀빌라에서 찍은 사진, 명동 모 브랜드 매장에서 가방을 들어 보이며 웃는 사진까지요. 두 번째 USB에는 강남구 어느 고급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가 PDF로 들어 있었습니다. 보증금 5억, 월세 350만 원, 임차인은 그 여자 이름이었어요. 보증금을 입금한 계좌는 그 사람 유령법인 계좌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닫고
책상 모서리에 양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고는 친정엄마가 저랑 같이 쓰시던 업무용 PC를 켰습니다. 옷가게 매출 정산하시던 그 컴퓨터요. 그 사람이 처가 세금 자료 관리한다며 클라우드 동기화를 해놨던 그 컴퓨터였습니다. 클라우드 폴더를 열어보니 그 사람 차량 블랙박스 음성 백업 파일이 같이 동기화돼 있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게요. 처가 PC라고 신경을 안 쓴 거였습니다. 최근 파일을 하나 열었어요. 2달 전 날짜, 강남 어느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녹음된 음성이었어요. 여자 목소리가 먼저 들렸습니다. 오빠, 그 장모님 아프시다며. 신축주택, 그거 얼마짜리야? 한 12억 정도. 오빠, 그거 장모님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이프 단독 상속이야? 응. 무남 동료니까. 그럼 그거 그냥 두면 안 되지. 팔아서 정리해야지. 오빠가 알아서 잘해줄 거지? 내 목도 챙겨주는 거지? 낄낄거리는 그 사람 목소리가 음성 파일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 와이프는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위임장 한 장만 받아두면 다 정리돼. 저는 그 자리에서 마우스를 멈췄어요. 화장장 트렁크 옆에서 들었던 그 통화한 토막의 원본이 그 음성 파일 안에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그 말을 하고 있었는지, 며칠만 더 기다리라는 게 누구를 향한 말이었는지 그제야 다 들어맞았어요. 장모가 죽으면 그 집을 팔아서 자기 몫을 챙겨달라고 애교를 떠는 그 여자 목소리가 친정엄마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향내가 아직 가시지 않은 그 거실에서요. 저는 헤드폰을 빼서 책상 위에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가구 도둑질이요. 그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진짜로 친정 자산을 삼키려고 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다정한 얼굴로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요. 새벽에 어머니부터 모시고 가라고 했던 그 사람이요. 무심코 건 신고 전화 한 통이 아니었으면 저는 영영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제야 분노가 천천히 차오르더라고요. 명치 한가운데에서 시작해서 손가락 끝까지요. 휴대폰이 그 와중에도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는 회유였습니다. 인경아 미안해.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더니 30분쯤 지나서는 협박으로 바뀌더라고요. 너 진짜 이 결혼 끝낼 거야?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전과자 만들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문자도 같은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사과, 다음에는 가스라이팅, 그 다음에는 협박이요. 저는 그 메시지들 하나하나 스크린샷을 떴습니다. 발송 시간, 발신 번호, 문자 내용까지 다 캡처해서 새 폴더에 정리했어요. 그러고는 다이어리 회계장부, USB 안사진과 임대차 계약서, 블랙박스 음성 파일까지 전부 새로 만든 클라우드 폴더에 백업했습니다. 비밀번호는 그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걸로 따로 걸었고요. 날이 밝아올 즈음 저는 인터넷에서 기업 회계 비리에 강하다는 변호사 한 분을 찾아냈습니다. 후기마다 독하다는 평이 붙어 있는 분이었어요. 새벽 5시 반에 메일로 상담 요청을 보냈고 그날 오전에 사무실에서 만나주시기로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 사람 번호와 시어머니 번호, 시누이 번호를 차례로 차단했어요. 그러는 동안 손가락이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모두 펼쳤습니다. 그분이 회계장부와 음성 파일을 한참 검토하시더니 안경을 벗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강 대표님, 이거 횡령 액수가 적지 않습니다. 곧장 이혼 소송과 횡령 형사 고소 같이 가시고요. 그 전에 자산 보전이 먼저예요.
가압류부터 거셔야 합니다. 가압류요? 이혼 위자료, 그리고 횡령 반환금. 이 두 가지를 피보전 권리로 잡고 남편분 사업 계좌하고 그 여성분 명의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가압류 신청 대상에 올릴 수 있습니다. 법원에 보전 처분 결정 나는데 며칠 걸리겠지만 결정 나는 순간 통장이고 보증금이고 다 묶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묶어주세요. 변호사가 저를 잠시 바라보시더니 옅게 웃으셨습니다. 강 대표님 결심이 단단하시네요. 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갑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번 켜봤어요. 차단해둔 번호로 그 사람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꺼버리고 외투 주머니에 휴대폰을 깊숙이 넣었어요. 봄볕이 짧게 비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저는 처음으로 발걸음에 흔들림이 없는 저 자신을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특수절도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은 뒤 일단 불구속으로 풀려나 있었어요. 시누이는 그 와중에도 예비시댁 쪽에는 아무 일 없는 척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강남 의사 집안에 시집간다는 그 자존심을 끝까지 놓지 못한 거였어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시누이가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의사 사모님과 강남 어느 호텔 레스토랑에서 브런치 약속이 잡혀 있다는 걸 저는 그 사람 카톡 메시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카톡 비밀번호는 결혼 초부터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오전 11시 50분에 맞춰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따로 정리해둔 영상 파일과 사진을 의사 사모님께 보냈습니다. 사모님 연락처는 시누이가 결혼 준비 단톡방에 올려둔 명함에서 진작에 따로 저장해 두었어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시누이가 도어록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가는 장면, 시어머니가 옥돌 침대 위에서 인부에게 손짓하시는 장면, 시누이가 노란 포스트잇으로 옷장 손잡이마다 딱지를 붙이는 장면까지요. 거기에 경찰 신고 기록과 입건 사실 확인서까지 PDF로 첨부했습니다. 메시지는 짧게 한 줄만 적었어요. 안녕하세요. 강인경입니다. 댁의 며느리 될 분 집안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식탁 위에 엎어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사모님은 그 메시지를 12시 정각 시누이가 파스타 첫 입을 막 넘기는 그 순간에 받으셨다고 합니다. 영상을 1분쯤 재생하시다가 본인 남편한테 전화를 받으셨대요. 의사 선생님은 이미 어디선가 그 일을 들으셨는지 전화로 도둑놈 집안과 사돈을 맺을 생각이냐며 사모님께 호통을 치셨다고 합니다. 사모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났대요. 그러고는 그 자리에서 물컵을 들어 시누이 얼굴에 끼얹으셨다고 합니다. 근본 없는 절도범 집구석에서 자란 게 어디서 우리 집을 넘봐. 레스토랑 안다른 손님들이 다 그 광경을 봤다고 해요. 사모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시고는 발레 파킹 맡긴 차를 도로 빼서 그대로 강남을 빠져나가셨고 시누이는 파스타 접시 앞에서 물에 젖은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변호사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강 대표님, 보전 처분 결정 났습니다. 남편분 본사 사업 계좌 동결됐고 그 여성분 명의 오피스텔 보증금도 가압류 들어갔습니다. 막 등기 발송됐어요. 감사합니다. 정확히 시간 맞춰주셔서요. 전부 같은 날 들어가게 일정 맞춰달라고 하셨잖아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거실 시계를 잠시 봤어요. 오후 1시 반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는 거래처 입금 알림이 한창 들어올 시간이었어요.
저는 외투를 챙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사람이 짐을 싸고 있을 우리 집으로요. 그 사람한테 들이댈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든 세묶음이었어요. 이혼 소장, 횡령 형사 고소장,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이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도어록 너머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신우이 목소리가 거실 안쪽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와이프 때문에 나 파혼당했어. 사모님이 내 얼굴에 물 끼얹었다고. 아, 거실 유리 화병이 던져져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 옆 도자기 컵, 식탁 위 와인잔 같은 것까지요. 신우이는 자기 결혼이 깨지자 거실 살림을 다 깨부수면서 올케가 자기를 망쳤다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휴대폰이 울렸어요. 거실 한가운데에서 다급한 손길로 휴대폰을 들었던 그 사람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장 계좌 동결, 가압류 설정 안내 문자가 연달아 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화면을 내려보는데 그 사이에도 알림이 한 줄 더 떴습니다. 추가 계좌 가압류 또 한 줄 더 떴고요. 본사 운영자금 계좌, 가맹점주 보증금 계좌, 그 사람 개인 마이너스 통장까지 차례로 묶이는 알림이었어요. 그 사람이 황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한참 신호가 가더니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고객님께서 전화하신 번호는 착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그 사람 입가가 일그러지더라고요. 그 여자한테 거는 전화였어요. 이미 자기 보증금 가압류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챙겨 듣고 그 여자는 그 사람 번호를 미리 차단해 둔 거였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진작에 맞춰둔 거예요. 그 순간 도어록이 띠리릭 하고 열렸습니다. 제가 거실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요. 신우이가 던지다 만 깨진 화병 조각을 슬리퍼 끝으로 쓱 밀어내면서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신우이도 입을 벌린 채로 저를 봤고요. 저는 서류 가방을 식탁 위에 올리고 안에 든 봉투 3개를 차례로 꺼냈습니다. 이혼 소장. 첫 번째 봉투를 식탁에 던지듯 놓았어요. 횡령 형사 고소장. 처가 매출에서 빼돌린 금액 전부 형사 고소 들어갑니다. 두 번째 봉투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그 여자 보증금 가압류는 이미 들어갔고 세 번째 봉투까지 식탁에 놓고 나서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제야 무릎을 꿇었어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요. 인경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든 갚을게. 인경아, 어떻게 갚으실 건데요? 내가 다 갚을게. 진짜야. 내가 정신이 잠깐 나갔던 거야. 그 여자는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사업상. 저는 거실 한쪽 벽에 붙어 있던 블루투스 스피커에 손에 든 휴대폰을 연결했습니다. 신호가 잡혔어요. 저장된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여자의 코맹맹이 목소리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장모님, 그 집 얼마짜리야? 팔아서 내 목도 챙겨주는 거지. 하는 그 목소리요. 그리고 그 위에 겹쳐서 들리던 그 사람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와이프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그 말까지요. 그 사람이 무릎을 꿇은 그대로 얼굴을 양손에 묻었어요. 신우이는 깨진 유리 조각이 발에 박혔는데도 알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고요. 저는 스피커 음량을 최대로 올려두고 음성이 거실 끝까지 다 울리도록 기다렸습니다. 마지막 한 줄이 끝나고 정적이 흐를 때까지요. 그러고는 식탁 위 봉투 3개를 가지런히 정돈하고 그 옆에 짧게 메모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집에서 전부 나가세요.
그 한 줄만 적었어요. 저는 등을 돌리고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으로 기어서 제 발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어록 너머로 그 사람과 신우이의 울음소리가 한참 들렸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제 안에 어떤 흔들림도 만들지 못하더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람 본사는 거래처 대금 미납이 쌓이면서 가맹점주들이 줄소송을 걸기 시작했어요. 가압류로 사업 계좌가 묶여 있으니 임금도 못 주고 식자재 입금도 못하고 매장마다 셔터가 하나씩 내려가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본인도 모르겠다고 변호사가 그 사람 사무실 쪽 상황을 정리해 와서 알려주셨어요. 그 와중에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그 여자 오피스텔이었답니다. 강남 그 고급 오피스텔이요. 도어록을 눌러도 안 열려서 관리사무소까지 가서 사정사정한 끝에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달라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명품 가방도 옷도 신발도 보석도 한 점 남김없이요. 그 여자가 며칠 전에 트럭을 한 대 부르더니 짐을 다 빼서 어디론가 갔다고 옆 호수에 사는 분이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한테 남은 건 사인 아나임대차 계약서 사본 한 장하고 옷장 모서리에 떨어진 그 여자 머리카락 몇 가닥뿐이었대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러고 있었다고 옆 호수분이 나중에 변호사한테 진술해 주셨어요. 그 무렵 시어머니 형사 재판도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범이라서 벌금형 정도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CCTV 영상이 너무 명백했어요. 단독 상속인 동의 없이 도어록을 누르고 들어가 가전에 딱지를 붙이고 트럭에 짐을 싣던 그 모든 장면이요. 거기에 제가 변호사를 통해 제출한 엄벌 탄원서까지 더해지니까 죄질이 무겁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에서 그러더라고요. 망인의 유품을 빈집에서 무단으로 반출하려 한 점, 단독 상속인을 협박하고 거짓말로 묶어둔 점이 죄질을 가중한다고요. 징역형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어머니, 그날부터 전과자가 되셨어요. 평생 시장통 사돈 며느리라고 무시하시던 분이요. 그 사람 회사가 결국 부도 처리됐고 시가가 살던 그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갔어요. 세 식구가 일주일 안에 짐을 빼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옮겨간 곳이 서울 외곽 어느 다세대 주택 반지하라고 변호사 사무소 직원이 알려주더라고요. 햇볕 한 자락 안 드는 방 2칸짜리 집이라고요. 그 반지하 집에서 매일 밤 큰 싸움이 났답니다. 옆집 분이 경찰을 부른 적도 여러 번 있다고 해요. 신우이가 파혼의 충격으로 술을 입에 대기 시작했는데 그게 그냥 한두 잔이 아니라 매일 소주 한 병씩이었다고 합니다. 취해서는 시어머니한테 매달려서 이게 다 엄마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엄마가 그 집에 가지 말자고 했으면 내가 의사 사모님 며느리가 됐을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울고 짐승처럼 싸웠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가슴을 두들기시면서 통곡하셨다고 합니다. 시장통 사돈이라 우습게 봤더니 결국 자기가 전과자가 됐다고 자기가 그 며느리 마음 한 번만 더 살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엄마 거실에서 그날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자꾸 귓가에 떠올랐어요. 죽은 사람이 이고 갈 것도 아니고 망자의 물건을 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햇볕 한 줌 가져갈 데 없는 반지하 사리가 되어 가슴을 치고 계셨습니다. 결국 이고 갈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날의 우리 엄마가 아니라 그분이셨던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일용직 배달 기사가 됐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차도 사무실도
통장도 다 동결돼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어느 배달 대행 업체에 들어가서 낡은 오토바이 한 대를 빌려 일하기 시작했대요. 그 잘 나가던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가 이제는 헬멧 쓰고 보온 가방 메고 골목길을 누비는 신세가 된 거예요. 비 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 신축주택 거실에서 새로 들여놓은 책상 앞에 앉아 옷가게 법인 등록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마당 카메라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외부 움직임 감지요. 화면을 켜보니 대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비를 쫄딱 맞은 채로요. 배달 보온 가방을 등에 맨 채 낡은 오토바이를 도로변에 세워두고 대문 앞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굵어지는데도요. 인터폰을 한번 누르더니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무릎을 꿇은 채로 한참을 그러고 있더라고요. 옷도 머리카락도 운동화도 다 젖었습니다. 그 모습을 거실 화면으로 보면서 저는 책상에 두 손을 올린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던 옛날의 저였으면 우산 한 자루 들고 나가줬을지도 몰라요. 잠깐 들어와서 몸이라도 말리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그날의 저는 화면 속 빛 속에 무릎 꿇은 그 사람을 그저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거실 마룻바닥에 놓인 깨진 도자기 조각을 모아둔 작은 상자가 시야 한 구석에 들어왔어요. 그 조각을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도 다시 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20분쯤 지나니까 그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요.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저는 그제야 책상에서 손을 떼고 다시 서류를 펼쳤어요. 며칠 뒤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 안에 그 사람이 수척한 몰골로 들어왔습니다. 양복은 입었지만 셔츠 깃이 누렇게 변색돼 있었고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이었어요. 변호인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더 이상 변호사 수임료를 댈 돈도 없었던 거예요. 제 변호사가 가져온 자료가 박스 2개 분량이었습니다. 5년치 회계장부, 유령법인 거래 내역, USB 안사진과 영상, 임대차, 계약서, 블랙박스 음성 파일 전부였어요. 그 사람은 한 줄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몇 번 때려다가 그때마다 변호사가 짚어내는 증거 앞에서 다시 다물기를 반복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전에 그 사람한테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피청구인, 이 증거 자료에 대해 다투실 부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판사 목소리가 또박또박 법정에 울렸어요. 본 재판부는 피청구인의 유책 사유를 100% 인정합니다. 처가 자산 횡령에 대한 전액 반환과 최고액 위자료 지급을 명합니다. 그 사람이 의자에 앉은 채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한번 떨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옆자리에서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마음 한쪽이 잔잔해지는 걸 느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그 사람과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요. 복도 끝에 다다랐을 때 뒤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법원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봄볕 같은 게 잠시 비치더라고요. 짧지만 분명히요. 해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정리됐어요. 법원에서 송달된 최종 이혼 판결문과 횡령 반환 확정 결정문이 우편함에 도착했고 저는 그 서류들을 친정엄마 신축주택에 새로 들여놓은 금고 안에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엄마 생신과 제 생일에서 각각 숫자를 따와 새로 조합해 만들었어요. 그 누구도 풀 수 없게요. 봄이 오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의 시장 옷가게를 정리하는 거였어요. 사실 정리라기보다는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일구신 그 가게를 그대로 두기엔 시장 한 모퉁이라는 공간이 너무 좁아진 거였거든요. 저는 옷가게를 법인으로 등록하고 시장 안 작은 점포는 본점으로 남겨두면서 인근 큰 거리에 새 쇼룸을 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아름아름 거래해 오시던 도매처, 그리고 제가 따로 정리해둔 온라인 판매 채널이 다 살아있었어요. 그것들을 한 군데로 모아 법인 쇼핑몰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부터 발주, 배송, 정상까지 제가 직접 라인을 짜면서요. 평생 누군가 짜놓은 살림에 맞춰 살았던 사람한테 시스템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만드는 일이 그렇게 재미있는 줄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픈 당일이었어요. 새 쇼룸 앞에 빨간 리본이 길게 걸려 있었고 그 앞에 시장 상인분들 20분 남짓이 모이셨습니다. 엄마와 30년 가까이 옆가게 하시던 분, 길 건너 분식집 사장님, 시장 골목 끝 신발 가게 사장님까지요. 다들 엄마 살아계실 때 한 번씩은 우리 옷가게 들러서 차 한 잔씩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평소에 입던 헐렁한 티셔츠나 카디건이 아니라 어깨선이 또렷한 진회색 정장에 단정한 구두였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한번 확인했는데 거기 비친 얼굴이 또 낯설더라고요. 1년 전 발인 다음 날 거울 앞에 섰던 그 얼굴하고는 또 다른 얼굴이었어요. 그날은 분노로 단단했다면 그날은 그냥 단단했습니다. 옆 가게 이모님이 가위를 건네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인경아, 너 엄마 닮았다. 너희 엄마도 가게 처음 열던 날 이렇게 야무진 얼굴이셨어. 고맙습니다, 이모님. 고맙긴 뭘 고마워. 너희 엄마 살아계셨으면 오늘 제일 좋아하셨을 거다. 저는 가위를 들고 리본 앞에 섰습니다. 시장분들이 박수를 치고 옆에 새로 채용한 직원들이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한번 길게 났고 저는 천천히 가위를 오므렸습니다. 리본이 양쪽으로 떨어졌어요. 축포가 터지고 새 쇼룸의 통유리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안에 엄마가 평생 좋아하시던 옅은 미색톤의 옷이 마네킹마다 단정하게 입혀져 있었어요. 저는 그 마네킹 사이를 가만히 걸으면서 엄마가 한 벌씩 보고 가실 수 있게 마음속으로 옷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하고 친정 신축주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혼이 마무리되면서 그 사람 명의로 잠시 묶여있던 이 집의 부속물들도 다 제 이름으로 정리가 끝났어요. 사건 직후에 마당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그 가구들도 다 제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옥돌 침대는 분해된 채로 안방으로 옮겨 다시 조립했고 양문형 냉장고는 부엌 한쪽에 들어가 윙윙 소리를 내며 다시 식재료를 식혀주고 있었어요. 작년 어버이날에 제가 사들인 안마의자는 시누이가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 자리에서 거실 창가 쪽으로 옮겨두었습니다. 거실은 다시 따뜻해졌어요. 향내가 빠진 자리에 제가 좋아하는 디퓨저 향이 천천히 채워지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클래식이 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거실장 위에는 깨진 도자기 스탠드 자리가 그대로 비어 있었어요. 그건 끝내 되돌릴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어떤 본드로도 어떤 장인 손으로도요. 저는 그 빈자리에 엄마의 작은 사진을 한 장 올려두었어요. 옷가게 새 간판 앞에서 환하게 웃고 계시던 그 사진이요. 옥돌 침대에 누우니까 무릎이 따끈하게 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들이시던 날 호강한다고 하셨던 그 말이 그제야 무슨 뜻이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그 위에 잠시 눈을 감고 누웠어요. 거짓된 가족의 평화를 지키느라
살림의 양보를 거듭하던 그 오래 묵은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선 사람이 누군지 저도 그날 비로소 정확히 알겠더라고요. 저였어요. 다른 누가 아니라 저요.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화사한 살구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고 작년 가을에 직접 뽑은 새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 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기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가벼웠어요. 엄마가 안치대신 수목장은 시외로 1시간쯤 떨어진 산자락에 있었어요. 봄볕이 잘 드는 자리에 자리 잡으신 작은 나무 앞에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가만히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2장을 꺼냈어요. 하나는 법인 사업자 등록증이었습니다. 대표자 이름 칸에 강인경, 3글자가 또렷하게 박혀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회수된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친정 자산이 전부 제 이름으로 돌아온 통장이요. 저는 그 2장을 나무 앞 풀밭 위에 가지런히 펼쳐 놓았어요. 발이 나던 그 화장장 앞에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던 사람이 이제는 똑바로 무릎을 꿇고 엄마 나무 앞에 서류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더라고요. 엄마, 나 잘 살고 있어. 엄마 옷가게 잘 키우고 있고, 엄마가 모아두신 거 한 푼도 안 빼앗겼고, 엄마 집도 잘 지키고 있어. 봄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볕이 점점이 풀밭 위에 떨어졌어요. 서류 위에도 그 햇볕이 한번 어른거리고 지나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호구처럼 안 살아. 내 목 똑바로 챙기고, 우리 엄마 거 누구한테도 안 빼앗기고, 엄마가 평생 일구신 거 더 키워서 갈게. 약속해.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그러고 있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발인 날 못했던 작별을 그날해야 했거든요. 떼쓰는 작별이 아니라 똑바로 일어선 사람으로서 하는 작별이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고 나무 앞에 손을 한번 짚고 일어섰습니다. 옷자락이 봄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더라고요. 산자락을 내려오면서 저는 차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틀었어요. 평소에는 가사도 잘 따라 부르지 않던 사람이 그날은 작은 소리로 후렴구를 따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발인 다음 날 마당에서 트럭에 실리던 그 가전제품들 앞에서 만약 제가 한 번 더 참았다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날도 넘겼다면요. 저는 지금쯤 친정 엄마 집도 잃고 옷가게도 잃고 인감 도장도 잃고 결국 제 이름까지 잃었을 거예요. 그날 마당에서 누른 그 3자리 숫자가 저를 살린 거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몫을 빼앗아 가려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 자주 호의를 미덕이라고 착각하더라고요. 그런데 호의는 한번 베풀고 거두는 거지 평생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그 호의를 권리로 알기 시작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비슷한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다면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몫은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줘요. 그게 가족이라도요. 저는 오늘도 새 쇼룸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엄마 영정 사진 옆에는 늘 그날의 도자기 조각 상자가 놓여 있고요. 깨진 그 조각을 볼 때마다 그날 마당에서 단단해진 그 며느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부디 호구처럼 살지 마세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평생 양보만 해오신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그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한 번쯤 단단해지셔도 괜찮습니다. 내 몫을 지키는 일은 결코 매정한 게 아니에요. 그건 평생 나를 지켜온 나 자신에 대한 도리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무게를 묵묵히 짊어지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 부디 그 짐을 한 번쯤 내려놓으시고 당신 자신을 먼저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